자, 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제 슈퍼 태풍 이 마와르로 괌에 발이 묶였던 한국 관광객들 오늘 오후부터 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또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괌 상황부터 좀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김근식 교수님, 일단 우리 정부가 하루 일찍 열리긴 했습니다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오늘 이제 우리 국내선 비행기가 우리 국적기 비행기가 괌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괌에 속속 11편의 지금 우리 비행기가 이제 가는 거니까 거기 3,500명 정도가 발이 묶여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우리 그 발이 묶인 관광객들 태워서 온다고 한다면 2, 3일이면은 아마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에서도 사실은 가고 싶었지만 사실 괌 비행기를 띄우고 올릴 수 있는 공항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괌의 국제공항이 이제 본격화되고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떠나는 이 우리 국적기에 우리 신속 대응팀이 외교부 관리들이 타서 같이 내려가서 현지에서 아마 우리 관광객들을 수송하는데 안전을 기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항공사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신속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아마 잘 챙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도 우리 국민이 3,000명이 지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순차적으로 귀국을 하다 보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좀 불편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관광객들에 대한 좀 지원도 있을까요? 네, 임시 대피소 3곳 정도를 마련을 했고 또 여기에는 건강상의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괌 같은 경우는 이른바 태교 여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임신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이 고령의 가족들까지 같이 갔을 때 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임시진료소, 한인 의사를 필두로 하는 임시진료소도 설치가 돼서 속속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는 만큼 조금 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11편의 국적기가 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더 안전하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현장에서도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노력도 있었고 이제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대책, 숙박비 지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슈퍼 태풍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법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했던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객실 1박당 숙박 지원금 1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다른 여행사인 인터파크,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성 등도 위로금 차원에서 1박당 10만 원 지원하겠다는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내 후폭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자맹 중인 김남국 의원 안산 지역구 사무실에 포착된 거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 의원이 어떻게 해명하느냐 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물론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일단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방법이고 또 언제쯤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처럼 비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자맹 들어가기 전에 사실 공식적 입장 표명 사과는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한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법적인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확인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실제 위메이드를 통해서 뭐 정치 자금이 제공됐다거나 이게 뭐 대선 자금의 자금 세탁으로 이용됐다거나 하는 의혹들이 제기됐을 뿐이지 실제 자금 흐름 과정에서 그것이 포착되거나 범죄 혐의를 단정할 수준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향후 검찰 수사에도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코인의 증권성까지 검토하겠다는 거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서 그 적시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조세포탈 또 범죄 수익 은닉 아마 법적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물론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국민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하루빨리 보이는 게 논란을 더 확대하지 않고 책임 있게 뭐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맹 중인 김 의원의 세비 문제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열받는 건 이분이 잠적하고 국회 본회의도 안 나오고 상임위도 안 나오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세비는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던 관용차의 유지비나 기름값, 지금 공무 수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원실 직원들의 월급까지도 전부 다 자, 이제 청원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병민 최고도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 세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벌써 열흘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 버젓하게 국회는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세비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세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겠죠.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본인이 왜 지금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자진 사퇴하면서 본인의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서 정치적 행위들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초창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본인의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이미 정치 생명 김남국 의원이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169석의 민주당이 나서서 김남국 의원 조속하게 정리하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제명 이야기를 징계 수위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명이 된 전례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요. 일단 요건 자체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제적의원의 3분의 2라는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언제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이 됐었는지 바로 강용석 전 의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명확했었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안이 가결되지는 않았어서 실질적으로 제명까지 징계 수위는 오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을 너무 이게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지금 수기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법적인 부분 아까 짚어주셨지만 좀 남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엽니다.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좀 회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위철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마저도 김 의원의 행보에 좀 문제가 있다.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이 좀 되시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징계 수위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서상 또 여당에서는 뭐 제명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국회법에 정한 요건이나 양적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만으로 의원직을 제명하는 단계를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지금 불법, 미법이라고 주장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 입증이 됐거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되거나 이것이 국회에 보고돼서 실제 제명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금 제명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회법에 또 각
징계 사유라든가 뭐 이 부분이 다 하나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기한 코인 관련된 거래 내지 또 제기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금 국회 법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안을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위 또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양정을 해야 되지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무조건 뭐 사퇴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보기에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 요 발언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명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에 윤리특위에 지금 제소가 된 상태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내일 윤리가 열리가 되면 거기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 또 절차를 밟고 또 뭐 소명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윤리 차원의 특위에서 결의를 하면 이게 본회의로 가서 할 때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일단 사법적 처리 여부는 떠나서 지금 현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국민의 분노와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온전하게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게 평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공식 절차 말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리감찰원도 있고 그럼 윤리감찰원에서 조사를 하든지 윤리심판원에서 그 판결을 내려서 그 판단을 해서 거기도 전 제명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예전에 강용석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올려가지고 결국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제 기억하기로 강용석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특위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단호하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비리가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어떤 분노와 좌절감을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대표로서 그걸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도 충분히 윤리감찰원이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이상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민주당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내 조치에 대한 뭐 비판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철환 윤리심판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입장이고요. 윤리심판원 규정에서는 탈당한 자에 대해서 직접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탈당자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약에 윤리심판원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적시해서 당원 자격심사위에 그걸 넘겨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복당 절차에서 당의 어떤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놓음으로써 복당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당이 어떤 윤리심판원 절차를 개시해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거 하나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관련 이 전문지식을 제시해온 인사들 이 강도 높은 협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은 직후에 경찰서에서 가서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신변 보호 요청을 동시에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는 건물을 특정하고 총을 가지고 가겠다. 저희 가족이 굉장한 충격과 공포에 지금 쌓여 있고 뭐 제 어머니는 매일같이 울고 계시고 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변 보호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누가 이렇게 좀 이건 법적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반드시 찾아야죠. 그리고 수사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살해 등에 대한 협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정현 교수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본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게임 관련된 P2E 합법화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제기를 그 당시부터 해왔고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게임 학회장으로서의 관련된 성명서 등 많은 메시지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목소리들을 만약 이런 식의 협박을 하게 돼서 전문가들의 주장들을 위축하거나 입을 틀어막게 된다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안심도 줄 뿐더러
어떤 세력이 이런 일들에 개입됐는지까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정부, 특히 이 경찰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사에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얘기를 했는데 협박을 받는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건 뭐 부적절한 걸 넘어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주장 내용을 보면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굉장히 위협적인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금 당사자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민번호 등 개인 민감 정보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공포의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고 이게 정치적인 쟁점을 떠나서 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의 강내구 전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 회장 기소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강 전 회장의 공소장을 통해서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사실상 특정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저희들이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이제 나타난 지가 상당히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이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녹취록이 나와 있는 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했고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강내구 전 감사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건데요. 이분은 돈을 만든 분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만들어서 전달한 분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전달과 관련해서 지금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 이미 소환 조사를 봐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전달받은 돈을 또 배포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분들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분들이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은 다 불러서 결국 소환 조사를 해야 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혐의에 따라서 또 구속영장 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러한 명백한 녹취록의 근거가 나와 있고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소환하고 또 구속영장 신청하고 구속 기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정점이 있다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검찰의 쇼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피해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달치로 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뭐 법정 투쟁을 하겠다. 살아서 돌아오겠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그 끝까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런 금권 선거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들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근거 그리고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민주당 전체에 관통하는 저는 정말 뻔뻔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민주당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의 줄 소환도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법률적인 부분이라 이게 좀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계속 속도가 붙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최종적인 어떤 수사의 목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되겠죠. 뭐 일단 그 돈을 모으는 과정 또 전달하는 과정, 돈 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송영길 대표가 이 과정을 다 알고 인지했거나 혹은 또 적극적으로 지시했거나 아니면 묵시적 동조를 했는지 그래서 이 사건 전체에 공모돼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법률적 쟁점이긴 한데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관여 정도에 관련해서는 녹취록에 있던 일단의 어떤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을 지시했다거나 돈을 전달하는데 이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은 녹취 외에 그 관련자들이나 다른 의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수수했다는 2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수수 장소라든가 시간, 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금 그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실제 구체적 정황이라든가 진술까지 확보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실제 뭐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를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에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장면들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12일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당론 정하지 않고 개별 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면은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일단 이 두 의원이 탈당했다라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민주당 인사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종전처럼 부결을 한다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탄이라는 어떤 비판 그리고 이 녹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들으신 상황에서 뭔가 엄호한다는 지금 또 이 이슈만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코인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자당의 의원들을 보호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는 순간 굉장히 정치적 역풍을 맞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노웅래 의원 등 방탄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명의 의원들까지 방탄으로 또다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게 된다면 민주당이 얻게 되는 후폭풍이 너무 크겠죠. 저는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성만 의원이랑 윤관석 의원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돈봉투에 대한 돈을 마련하고 전달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뉴스들을 보게 되면 20명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 외통위 공간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녹취록에 나와 있는 핵심 당사자가 이정근 씨 그리고 강래구 씨 아닙니까? 강래구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 어떤 방식의 진술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게 되는 순간 그 내용들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2명의 의원이 만약 방탄을 하지 않고 구속이 되게 됐을 때 그들이 검찰이 수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나머지 20여 명이 해당될 거라고 하는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가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방탄으로 이 모든 걸 둘러싸게 된다면 또다시 도덕성 논란으로 불거지게 될 현 상황이 그야말로 민주당의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에 민주당 내 돈봉투 논란까지 계속해서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홍이 좀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쇄신을 요구한 이 청년 정치인들까지 공격을 해서 또 논란인데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떤 특정 정치적 계보의 사주를 받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방에 초대를 해서 저희한테 뭔가 욕설 또는 뭐 해명을 요구하는 왜 이런 걸 했냐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뭔가 압박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고 자, 당 쇄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에게까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좌표 찍고 또 문자 테러하고 단톡방에 강제 초대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민주당 내 장윤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내에 쓴소리 당연히 할 수 있죠.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했더니 굉장히 문자와 관련해서 좋지 않게 뭐 받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뭐 여러 이슈에 대해서 강성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각 정치적인 지분을 굉장한 강성 지지층들이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절연해야 한다. 당대표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정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목소리를 가진 지지층과 절연한다는 게 말처럼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 영역에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건 소통하고 자제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건데 당대표에게 뭐 이른바 팬카페에서 내려오라라는 건 저는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당내에서도 흐름이 형성되고 그러면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문제를 삼거나 하는 거를 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에게 결국 모든 마지막 키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른바 이제 재명인의 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팬카페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관련돼 있는 사실 그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강성된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재명 대표가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간간히 얘기하게 되는
적정 수준의 이야기를 갖고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게 된 채로 그냥 공허한 메시지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당내의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결단에 대해서 더 많은 목소리들이 이어질 거라 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장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른바 이제 정광훈 목사 세력과 관련해서 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다 여야 정치권 모두 좀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사람이 이른바 개딸이라고 해서 핵심 권리당원으로서 굉장히 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광훈 목사 세력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주변부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본류와는 다른 주변부에서 그것도 정광훈 목사는 또 다른 당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논리와 주장이 우리 당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절연을 하면서 지금 최고위원 징계까지 한 것이고 여기 김병민 최고도 계시지만 지도부에서 그걸 다 끊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팬카페니까 그런 자발적인 당원들이 열성적인 행동을 뭐 막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가장 열성적인 세력이 학생운동 세력 아니었습니까? 제 학생운동 세력이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죠. 그랬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 학생운동권이 좌파로 흐르거나 용공으로 흐르거나 폭력적으로 흐르면 반미로 흐르면 그걸 절연을 했었어요. 근데 절대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말, 이재명 대표의 태도 이것이 개딸들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분리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애매한 표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큰 내용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내용이 번져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부위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강성 지지층을 어느 정도 끊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도부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그 절연해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맞고요. 일부 이제 강경 지지자들이 도를 넘는 실제 법에 위반될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절연을 얘기하는데 절연의 구체적인 방법이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재명인의 마을 이장 사태 이걸 가지고 사실 이런 당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는 뭐 좀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쨌든 대표로서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5일 날 이제 의원총회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폭력적 행위라고 명칭하고 당과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 그리고 타인을 억압하는 하고 민주당을 해치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논쟁이 될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은 있었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어쨌든 당 내에서 스스로 자정을 통해서 어떤 개선되는 정치 문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이슈가 첨예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좀 가장 지금 뭐 극단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다소 좀 해소가 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당내 자정 기능이 스스로 좀 작동될 것으로 봅니다. 자정 기능이 작동될 것으로 보는 상황도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 뭐 대의원 폐지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내홍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이게 보도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최근에도 당원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이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행보 당에 도움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진영이 플러스가 되는 행동일 수 있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금 공천을 앞두고 여러 혁신안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원제와 관련해서도 뭐 중앙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 대의원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의 등가성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대 60에나 이렇게 표의 등가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1대 2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이게 친명, 반명 뭐 이런 문제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입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뭔가 허들이 생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치워야 된다라는 목소리에도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진영, 친명, 반명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은. 근데 사실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도 지금 비판받는 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마땅하다. 하지만 이게 좀 너무 정도가 협박성 또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좀 느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본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죠?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남국 의원으로 촉발된 문제고요.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혁신과 바른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쟁, 그 뒤로 이어지게 되는 돈봉투 사건 등 도덕성에 관한 논란들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끌어내고 혁신으로 가게 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라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소리 냅니까? 오히려 이런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든다고 생각하면서 강성 지지층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역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다른 메시지를 낸다고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를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이 이제 인공위성을 오는 모레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즉각 반응에 나섰고 미국도 자제를 촉구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교수님 우리가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고 뭐를 중점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저 김정은이 정찰 위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이미 그 당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2021년에 8차 당대회 때 노동당대회 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가지 과업들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업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계속 초대형 핵폭탄도 마찬가지고 SLBM도 마찬가지고 핵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군사 정찰 위성까지 완성하겠다는 게 당의 목표로 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걸 지금 최근에 와서 김정은이 국가 우주 정찰 국가지를 또 현장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미 정찰 위성을 띄운다는 것에 대한 사후 행동 계획을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걸 이제 계획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이제 국제해사기구 IMO에다가 이 기간을 선정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대입권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에 미리 사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역에 따라서 피해가 없도록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 통보가 된 거고 일본이 그 발끈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 대통령실의 NSC도 지금 비상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정찰 위성까지 띄어 올려서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나로 쏜 거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게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하고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위성 발사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미 유엔의 제재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또 한 번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사회에 대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이 국제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비웃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쏘게 된다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한국 또 일본, 미국과 함께 이런 대응을 어떻게 또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인지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0%를 기록했고 RN서치 조사에서는 44.7%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배경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긍정평가에 제일 우선되는 건 외교 안보를 많이들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과 실용의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라고 확고하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소 더디지만 분명한 성과들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쭉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50%까지 지지율을 가져가야 되면 그다음 이제 국민의 삶, 민생, 경제 이런 측면에까지 노력을 당과 함께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지지율 상승 국면 조금 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국면을 조금 이어갈 거라고 했고 40%를 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희미 변호사께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집권 1년 차의 지지율은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실 외교에 성과가 없었다고 폄훼할 수는 없죠. 당연히 국격을 좀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순항하도록 이어나갈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좀 어려운 위기들이 좀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요. 시차를 맞췄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방출이 된다면 국민들 여론이 또 어떻게 출렁일 것인지. 그리고 뭐 내각과 관련해서도 개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얼마나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인지 여러 숙제들이 이번 정부에 남아 있다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 일단 뭐 지금 예정돼 있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자회견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기자회견도 열고 어느 정도 그 정부에서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취임 초에 지지율이 상당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좀 하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취임 1년을 지나면서 외교안보적인 성과 그리고 이 당이 좀 안정화되면서 새롭게 이제 집권 여당의 어떤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큰 틀에서의 외교안보의 큰 방향은 지금 정리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문제를 새롭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 1주년이 지났지만 그 외교적 그 행보 때문에 일정 때문에 바빠서 일정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뒤늦었지만 어떻게든 국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날짜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정리를 하면 저는 대통령이 지난번 작년에 아마 취임 100일 차에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도 좀 하시고 대통령이 또 야당에 또 부탁하고 싶은 말, 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또 호소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대통령이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또 마련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지지율에도 조금 더 자신감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조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40% 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전망 앞으로는 어떻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쨌든 국정 1년 정도를 지나면서 국정 운영의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스템은 안정화됐다.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을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어떤 긍정 여론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기자회견을 일정 배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때는 현재 상승 국면에 있는 지지율이 어떻게 이어질까 또 새롭게 발생될 악재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기자회견 이건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이니까 뭐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실 게 아니라 날짜를 좀 특정하셔서 실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묻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진정한 소통의 계기로 삼으셔야지 이렇게 국정의 어떤 전략적 과제 일정으로만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도 얻을 수 없고 국민 공감을 끌어내기도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 방송사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을 했죠. 반려견들과 또 일상도 공개하고 유기견 입양 계기 등도 좀 털어놨는데 여기서 사실 시청자들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는 시청자들은 또 반대 여론을 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기획 이벤트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부부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사실 반려동물들, 특히 유기견들과 함께했던 그 삶을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 방송을 통해서 저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기견 토리와 관련된 얘기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가족 같은 아이처럼 그 일화가 유명하고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안내견, 세로미를 입양하면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그 보조를 맞추는 안내견들을 한 번쯤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많아진 지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의미를 좀 평가해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 정의 변호사께서는 정치적 편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 오면서 한 라디오 프로에서 이 아이템을 다루는데 좀 기계적으로 좋은 의견과 시청자분들 중에 나쁜 의견을 같이 소개하려고 했는데 좋은 의견 주시는 분이 없어서 소개를 못한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해당 게시판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까 짚어주셨지만 기자회견을 한 게 취임 100일 이후에 전혀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본인들이 드러내고 싶고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부분을 좀 일방소통이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박수를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방송 전문가들은 여기 일반인들이 뭐 연예인이나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반려견, 반려묘와 나오는 프로에 대통령이 등장한 거에 대한 또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양쪽에 이게 다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발언 연일 논란입니다. 최근 북콘서트에서 자신의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한 후에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조 전 장관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자신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법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 부인인 정겸승 교수가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1심에서 2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이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과 국민적 판단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신지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북콘서트란 이유로 자신을 홍보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저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 뭐 우리들 분노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법 전문가고 법학 교수였던 분이 사법적 판단이 끝나고 국민들의 그 법 감정으로 다 정리가 된 사안을 자꾸 자기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좀 다시 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지금 어제 나왔던 논란이 됐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딸은 입시 서류가 위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위조한 서류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입시 그 비리로 인해서 탈락한 학생이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담장을 넘어서 절도하러 갔는데 절도 못하고 나왔다고 그 절도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제발 이제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의 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연휴 기간에 화가 나게 하는 일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저런 행보가 사실 청년들의 마음을, 정치인이 아닌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전히 조국의 강을 건넜느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될 때마다 사실 곤혹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더군다나 또 지지자들이 모인 개인의 북콘서트에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비판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요? 특히 왜냐하면 지금 조민 씨는 그 의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 표창장이나 이게 그 입학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핵심적 쟁점이거든요. 뭐 이 진행되는 재판의 어떤 차원에서도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늘 확인하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급한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를 뒤집거나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김병민 찍어 계시면 왜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북콘서트를 계속하고 딸도 나온가? 그럼 정치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 거가 딸이 출마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는 조민 씨가 또 유튜브 활동까지 활발하게 하고 나니까 사법적으로 단죄가 이루어졌는데 사법적인 단죄와 별개로 정치적인 행위로 그 여론들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총선 출마에 대한 의견들을 묻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총선에 출마해서 만약에 유권자의 판단을 받으면 이 모든 과거의 범죄들이 다 없어진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불필요한 고통들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 전 장관 부녀의 행보는 적어도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행태로 이어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또 개인의 지지자들이라고는 하지만 또 파급력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들은 분명히 선은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총선 차출설 내지는 뭔가 본인들이 정치적인 미래를 모색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사인으로 돌아가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에 너무 가혹해질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